안녕하세요. 논리와 사고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논리 연결사라고 하죠. 그런 논리 연결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전에는 A와 B라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고 넣어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A라는 문장을 요렇게 얻었었죠. 이것이 이제 구문론적인 방식이고요. 구문론 내에서도 최근에는 뭐 학술적으로 보면 의미론이 있습니다. 증명론적 의미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미론에 따르면 우리가 배운 이 이고 넣어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연언문 이고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결정한다. 한다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가장 최근에 나와서 있었던 역사적으로 보자면 거의 지금 이제 거의 100 년도 안 된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참고로만 알아주시고요. 전통적으로 거의 뭐 중세나 근세 시절부터 많은 학자들이 어떤 참이나 거짓 값을 가지고 문장을 판단하는 이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가, 언제 거짓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조건을 꾸준히 이제 암묵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B라고 하는 A이고 B이라고 하는 요 문장의 의미가 이 문장을 어떤 조건에서 참이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본다면 이 이고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그게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이나 다른 논리학자나 이제 수학자들에 의해서 약간 정식화가 돼서 그거를 이제 어떤 문장에 참거짓 값을 주는 그런 방식을 시멘틱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이제 번역한 게 보통 의미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멘틱스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Theory of Meaning이라고 해서 실제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언어 철학이나 언어학에서도 이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국소적인 좁은 범위의 의미가 될 텐데, 그래서 뭐 의미론이라고 말하는 게 완전히 정확한 번역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수업에서 제가 말하는 의미론이라는 거는 이제 시멘틱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런 이고 이거나 이면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의 이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의 뜻은 이런 진리값을 부여함으로써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진리표를 그릴 줄 아시면 이고 이거나 이면 아니다 같은 것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한 그 정도 배운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또 뭘 배우면 되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되게 손쉽잖아요. 이게 뭔지, and는 그냥 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 같고, 그런 뜻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쓸 때는, and 같은 경우에는 이고라는 표현, 연어문 같은 경우에는 이고라는 표현만 쓰는 것도 아니죠. 또한, 또는과 또한, 자꾸 이거 저도 헷갈리네요. 또한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나, 하지만 요런 표현들도 쓴다고 했잖아요. 뭐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런 표현들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 학술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조건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다른 수업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A면 B다와 이 세 문장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헷갈리니까 반대로 적을게요. 요거는 A면 B다이고 요거는 B면 A다이죠. 그래서 어디에 조건문이라고 하는 이면 문장이라고 하는 이 이면 연결사의 A와 B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 아예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쌍조건문이 되는 이런 케이스에서도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 근데 이 차이는 이런 A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낫겠네요. A면 B다와 B면 A다는 이면 문장을 중간에 두고 서로 A와 B의 위치만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진리표를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죠. 동일하지가 않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된다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A면 B라고 했을 때 뒤에 배우겠지만 A는 B를 참이게 만들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인데 B면 A다라고 하는 거는 A가 B를 참이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필요 조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또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이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를 읽으실 때 만약에 어떤 조건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매우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할 때는 대충대충 읽을 수가 있겠죠. "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라고 군대 가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는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즐겨야 돼."라고 주장을 한 것인지 만약에 "네가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만 즐겨. 그렇지 않다면 꼭 즐길 필요는 없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게 뭐 일상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깊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든가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가 법률 문서를 봐야 될 그런 경우에는 이 이면에 대한 이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언제 참이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한 끗 차이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고 약간 맛만 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이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할 테니까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게 아주 손쉽게 보이죠. A면 B다와 B면 A다. 이게 뭐 다른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죠. 한국어로 A면 B다라고 B라고 적는 것과 A일 때 B라고 적는 거. 이게 같은 뜻인가요? 옆에 물론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보통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A일 때만 B는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신다면요. 일 때만 B라는 거는 B가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는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번역을 해 보시면 not A면 not B가 됩니다. 요거는 동시 문장 우리가 배웠죠? 이면 앞뒤 바꿈 뭐 이상한 거 많이 배웠죠? B면 A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일 때 B 그리고 A일 때만 B에서 바뀐 거는 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 하나밖에 없는데 위의 문장은 B면 B로 번역이 되고 밑에 문장은 B면 A로 번역이 됩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조건문의 의미, 이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그리고 특히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만 보고 아무래도 끝내시겠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는 계속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뜻이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수업을 넘어서 다음 학기 뭐 넘어서 나중에 뭔가 이 차이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리트나 PSAT나 아니면 뭐 미트라든가 아니면 뭐 그 회사 들어갈 때 쓰는 인적성 시험에도 요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오늘은 한번 맛보시고 수업이 끝나고 다음 이제 이 수업 이후에 한번 기억을 좀 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되도록이면 이 순간에 가장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어떤 게 있냐 한번 오버뷰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마지막에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하죠. A면 B다라고 하는 요런 문장이 있는데 요런 문장은 이면이라는 문장이 있죠. 이면이라는 표현은 일대라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A면 B다, A이면 B 요렇게 번역이 되는 거는 B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도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면 앞뒤 바꿈, 대우 규칙 뭐 그런 거 좀 쓰시면 A이면 B다 라고 하는 거는 not B면 A다. 요것과도 뜻이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연 영역이나 아니면 뭐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딱 적는다라고 한다면 B는 A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문장은 이런 문장들과 이제 같다. 라고 하는 거 우선 뭐 되게 이해가 안 된다면 외우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런 종류의 문장들은 A와 B의 그 순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외우는 것보다는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인데요. 다음 문장은 그 유명한 오직, 영어로는 only라는 표현입니다. only라는 표현, 오직이라는 표현이 이면이라는 표현과 아니면은 일대라는 표현과 만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조건문, 이면 문장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직 제일 큰 문장 모두 다 적는다면 오직 이때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오직 뭐뭐일 때만이라고 적는 표현인데 한국어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는 이거 오직을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직을 적고 뭐뭐일 때라고 쓰면서 만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일 때만 B라고 B가 아니죠. B라고 적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오직 A일 때 B라고 적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직을 빼고 A일 때만 B라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A일 때 B와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A이면 B와도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이겠죠. 이 두 문장은 뜻이 같고요. 이 두 문장은 뜻이 같은데 위의 문장은 번역을 하면 요게 되고요. B면 A다. 밑에 문장은 번역을 하면 A면 B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외우셔도 좋아요. 요런 거는 만약에 뭐 시험을 준비하신다, 나는 인적성 같은 거 좀 봐야 된다, 논리와 관련된 거를 빨리 어떻게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요런 걸로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런 걸로 장난치는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한번 그 조건들을 한 번씩 보면서 또 번역하는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A일 때 오직 그때만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영어 표현의 if and only if라고 하는 요 표현 이 표현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그 번역어거든요. 어떤 그 대학의 우리나라 최고라고 불리는 S대학의 어떤 이 학부의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if를 이면 비 뭐 요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문이 이면이고 이거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이걸 면이라고 적은 거죠. 이게 글자를 바꿔 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쌍조건문은 이면이 요렇게 딱 적으시는 거를 보고 이런 번역어 자체에 대해서 좀 환호하시는 분들도 좀 봤는데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수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라 가지고 당시에 너무 놀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거를 좋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뭐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분과에 따라서. 근데 제가 좀 뜨악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물론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동아시아 사상사에서는 논리학을 좀 약간 중요하게 안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상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받아들이지 그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 뭐 간과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좀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서구에서 좀 발달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번역어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번역어를 찾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국어를 파괴하지 않는 상황에서 번역어를 최대한 좀 찾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번역어를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된 번역어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듣자마자 좀 되게 좀 뜨악한 번역어라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순한국 말로 또 쓸 필요도 없겠죠. 너무 그런 걸 또 고수하다 보면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이런 번역어도 있는데 만약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 의외로 좀 이공계 쪽으로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국어나 국문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보시면 좀 뜨악할 수 있는 번역어일 수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if and only if에 대한 번역어로 '일대 오직 그때만이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오직 그때만을 슬라이드에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배울 거 이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복습을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복습이라는 거는 이미 설명드렸던 거 또 반복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대 오직 그때만 그런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 그런 문장들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오직 가수만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수라면 당신은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당신이 가수라면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직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죠. 오직 가수만이라는 이 표현은 당신이 가수라면 갈 수 있어요. 요런 표현도 포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포함이란 말이 좀 되게 애매하네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 자체 오직만이라는 표현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오직 가수만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가수가 아니라면 뒤에 나오는 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없다 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밑에 문장도 한번 볼까요? 나는 펭수만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펭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나는 펭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펭수 이외에 패티라든가 뽀로로라든가 그런 캐릭터들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펭수만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펭수 이외의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이라고 돼 있네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좋죠.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가수만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수인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도 여기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에 가수가 아닌 경우에 여긴 요리사네요. 요리사가 자기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가수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가수가 아닌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가수라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오직 가수만이 뮤직 어워드에 참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오직 뭐뭐만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가 참일 때만 A와 B를 만약에 문장으로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좀 적어야 되겠죠. 오직 A가 참일 때만 B라는 식으로 오직 뭐뭐일 때만 이라는 이런 표현을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는 거는 B가 참이 아니라면 B도 참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좀 약간 외워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뭔가를 좀 빨리 하려고 하면은 의미를 생각하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외워놓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동치 문장 생각했을 때 B면 A다 이렇게 동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번역을 해서 좀 외우시기도 하는데 오직 뭐뭐일 때만 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냥 A일 때 B이면 B 요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일 때만 B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좀 오타가 있네요. 영어로는 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좀 학술 서적이나 뭐 철학 논문이나 이제 논리학 논문도 마찬가지일 텐데 요렇게 적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 방향이구나. 이런 것도 좀 외워두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B if A라고 적어 놓으면 요거는 반대 방향이겠죠. 요렇게 A 된 B를 요런 식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보통 수리적인 글을 좀 읽으시면 요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좀 헷갈리시면 조건문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할 수가 있고요. 펭수가 만 18세 이상일 때만 펭수는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죠. 펭수가
만 18세 이상이 아니라면 펭수는 투표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니까 오직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는 A가 거짓이면 B는 거짓이다라는 표현이 되고 그거는 곧 B면 A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다시 밑에 예시가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면 A일 때 B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건문 이렇게 A면 B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직 A일 때만 B는 완전 반대가 된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또 계속 보죠. 이곳에 산소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생존할 수 없다.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우리가 이곳에 생존을 할 수 있다면 이곳에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 말은 뒤에 또 배우시겠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뭐 이까지 세 단계를 좀 알아주시면 앞으로 아마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그 조건문의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면의 여러 가지 표현 이거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죠. 1, 2번 번역해 보시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펭수가 만 18세 이상이면이네요. 이면. 그래서 1번은 이면 펭수는 투표할 수 있고 이거는 있고 이고 문장이니까 and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펭수가 투표할 수 있다면 펭수는 만 18세 이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2번 번역해 볼까요? 펭수가 만 18세 이상일 때죠. 일때만이 아니고 일때죠. 오직이라는 표현도 없죠. 그렇다면 이면 B가 될 거고요. 있고라는 표현이니까 and 적어주시면 되겠고 오직이 이제 나왔네요. 오직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뭐뭐일 때만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 오직 펭수가 만 18세 이상일 때만 펭수는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펭수가 만 18세 이상이 아니라면 펭수는 투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B면 A다와 not A면 not B다 이거는 서로 동치 문장이죠. 동치 문장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이제 뜻이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한번 보시면 이면 B라는 문장 이게 A일 때 B라는 문장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A일 때만 B는 문장이 전혀 다른 뜻이다. 위에 거 요거는 이제 A면 B인데 요거는 B면 A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A면 B라는 게 참이고 또 B면 A라는 게 또 참이다 라고 하면 요 두 개가 이제 정의상으로 쌍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요거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요것도 오늘 오타가 좀 많네요. 되도록 이런 거 다 수정해 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조건문 A와 B가 이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 쌍조건문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종의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A이면 B이고 B일 때만 B를 연원으로 묶으면 A면 B이고 B면 A다 이 서로 이제 뜻이 같다는 쌍조건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면이라는 표현을 일대로 한번 바꾸고요. 그리고 오직 A일 때만 B 이런 식이 되는데 옆에 거 좀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 알았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표현하는 방식이 일 때 여기 연원이 있었죠? 있고 그리고 오직 이 일 때만 B 그래서 보세요. 이 부분이 A면 B였고 옆에는 B면 A였잖아요. 그래서 A일 때 B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리고 B면 A다는 밑에 문장처럼 오직 A일 때만 B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의 표현에는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 그래서 같은 표현 같은 경우는 이 생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A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일 때 B 그리고 오직 A일 때만 B를 A일 때 B 그리고 오직 그때만 B라고 A 대신에 그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B가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A일 때 B에서 이 B를 또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국어적으로. 그래서 A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 이 말은 A일 때 B이고 오직 그때만 B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까지도 중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A일 때 그리고는 생략하고 오직 그때만 B일 때 오직 그때만 B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 이거의 번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때 오직 그때만이라는 요 표현이 상당히 좋은 축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어적으로도 어떤 대명사를 생략한다든가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또 국어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표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A일 때 오직 그때만 B라는 게 요거를 이제 말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 국어에서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명시적으로 다 쓰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B라는 뜻이야. 라는 식으로 좀 많이 씁니다. A가 참이라는 거는 그게 뭐 B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얘기를 하더라도 양쪽 방향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면이라는 요런 표현, 영어에서도 if라는 요 표현을 좀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한쪽 방향만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양쪽 방향을 쓸 때 좀 조건문을 요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if 같은 경우도 이라고 요렇게 적는 게 알고 보면 요렇게 쌍조건문으로서 의미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실 때는 이게 이 저자가 실제로 한 방향만 의도를 한 것인지 양쪽 방향 다 의도한 것인지 그걸 꼭 보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신력 있는 어떤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뭐 인적성 평가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는 그런 시험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면이 거기서는 이제 뭐 이면이라고 텍스트에 적혀 있는데 쌍조건문을 의도한 맥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큰일 나겠죠. 그런 시험에서는 요런 거 매우 자세하게 보시는 방식으로 이제 뭐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런 좀 맥락을 살펴본다든가 그런 애매할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일 대 오직 그때만 진리표를 한번 보시면 이면에 대한 진리표는 요렇게 이미 알고 있죠. B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고 B면 A 마찬가지로 B가 참이고 A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인데 쌍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그러니까 연언으로서 합쳐진 문장이 되는 거죠. 엔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거짓인 경우는 거짓이 되고 거짓인 경우 거짓이 돼서 A와 B가 둘 다 참이고 A와 B가 둘 다 거짓인 이 경우에만 이제 참이 되고 다른 케이스는 이제 또 거짓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죠.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을 때 오직 그때만 그 생명체는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는 거는 심장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러겠죠. 어떤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는 거는 심장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일상적인 표현이고, 그걸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다면 그 생명체는 심장을 가지고 있고, 이고 문장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생명체가 심장을 갖고 있다면 그 생명체는 허파를 갖고 있다. 라고 또 연결을 한 이런 문장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생명체가 허파를 갖고 있는 것이 거짓일 때 오직 그때만 그 생명체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요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B와 B가 이제 쌍조건문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는 요것과도 이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분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뜻이 같은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요것과 요게 이제 뜻이 같은가 평가를 해보시면 밑에 부분도 이제 뜻이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거 대우규칙 쓰시면은 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문장 요 문장이 이제 둘 다 뜻이 같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시간 되시면은 멈추시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구글 폼으로 연습 문제 나갈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객관식으로 내야 되겠네요.
다음 문장을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문장으로 바꾸되 때만을 이면으로 바꾸라. 오직 뭐뭐일 때만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드모르간 규칙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 번역해서 적고 그리고 한국어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을 때만, 공정하다를 A로 보고 않다 하니까 not A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직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 요 문장은 not A면 not B다라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A라고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not A면 나는 졸부가 되고 싶다는 이제 B, not B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굳이 드모르간 규칙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것과 고전적으로 동치인 문장 한번 보시면 A면 not B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번에 이면으로 바꾼 문장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면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답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내가 똑똑할 때에만, 요 문장이 중간 문장이네요. 오직 A일 때만 B를 한번 봤을 때 나는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는 풍요롭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A이고 내가 똑똑할 때에만 나는 잘 살 수 있고 없는 문장이네요. C 있고 우리나라는 풍요롭다.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하면 not A, B이면 not의 C and B다 라고 하는 것인데, 드모르간 규칙을 쓴다면 답이 여러 개 있네요. 드모르간 규칙을 쓰면 요거는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 드모르간 규칙을 쓴다면 not A or not B이면 not C or not B다 요런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냥 대우 규칙 이렇게 쓰면 뭐 간략하게는 뭐 요런 문장이 되는 거죠. 제가 번역을 지금 잘 했으면요. 그래서 답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나는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풍요롭다면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나는 똑똑하다. 같은 문장이 여기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드모르간 규칙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거나 내가 똑똑하지 않다면 나는 잘 살 수 없거나 우리나라는 풍요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국어로 번역한 게 이제 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 나데이 문장이고요. 번역 한번 해보죠. 나는 부지런하다. B 문장이고 나는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 C. 여기에 있는 게 모두 참일 때 주어진 문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시오. 1번 번역 한번 같이 해보세요. 오직 내가 졸부가 되고 싶을 때만 이라고 나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요 문장은 내가 졸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부지런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니까 졸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C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not C이면 나는 부지런하지 않다 하니까 not B이다 가 되겠네요. 그런데 not C는 참이라고 했죠. 조건문 이면 문장의 정건이 참이고 이는 B가 또 참이네요. 근데 이건 거짓이죠. 이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케이스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2번, 7번, 2번이 아니라 7번. 7번,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거나, 이거는 두 단계로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나라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건 A인데, 나대이거나 내가 똑똑하지 않을 때만, 똑똑하다는 없는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나일 때만 나는 졸부가 되고 싶거나 부지런하지 않다. not be 이네요. 그럼 번역을 해보시면 not의 not A or not D이면 not의 C or not B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쉽게는 드모르간 규칙 한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A이고 이면 이것도 그냥 드모르간 규칙 쓸까요? not이고 B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not A가 참이니까 요거는 둘 중에 이거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이 거짓이 되네요. 이거 문장의 전건이 거짓이 된다는 거는 후건에 뭐가 오든 간에 무조건 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거는 참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짓이고 7번은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어에서도 어떤 문장 A가 있으면 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A is 요즘에 영어를 최근에도 영어 썼는데 sufficient가 A 맞나? 네, 영어로도 A 뭐 이런 식으로 적더라고요. 영어 표현에서도. 그러니까 A라는 거는 B가 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고는 있는데 요런 것을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ufficient condition이라는 표현으로 조건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그 형용사식으로 적으면 그렇게 크게 뭐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그 A라는 것이 어떤 B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A와 B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A라는 문장이 B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충분 조건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사실 문장이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이상하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A가 B를 참이게 만드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A를 참이게 만드는 그 조건들이 B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충분 및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 다른 문장을 참으로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떤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 다른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데 필수적인지 아니면은 뭐 A라는 문장을 참이게 만들기만 하면 B라는 문장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A라는 문장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참이돼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예시가 여기 또 나와 있는데 내가 강에 뛰어든다면 내 옷은 흠뻑 젖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강에 뛰어든다는 요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이 내 옷이 내 옷을 흠뻑 젖게 하는 그런 조건을 바로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강에 뛰어든다면 충분히 넉넉히 내 옷은 흠뻑 젖는다. 그 조건이 이제 충족된다는 뜻이죠. 내가 강에 뛰어드는 것은 충분히 넉넉히 내 옷을 흠뻑 젖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강에 뛰어든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내 옷을 흠뻑 젖게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그 조건이 내 옷을 흠뻑 젖게 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보이는 이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면 B라는 뜻은 이는 B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참이 되게 한다. 이것도 뭐 좀 바꿔왔으면 좋겠네요. A는 B를 참이 되기 위한 충분한 말이다. 위해 충분한 또 슬라이드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좀 강의하면서 이게 좀 되겠다는 거를 알고 좀 느끼게 하네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가 B의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가 의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A이면 B다라는 걸로 이제 번역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빠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A가를 참이게 만드는데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A는 B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조건문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된다. 그것도 약간 외워두시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 조건인데요. 필요 조건은 이제 necessary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요렇게 A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A라는 요 표현을 영어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 표현이 하는 다른 번역어 한번 찾아보시면 필수적이다, 뭐 필연적이다 요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대충 필요한 거,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의미상으로 보자면 필수라는 게 약간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A가 여기는 B라고 돼 있네요. B는 A가 참여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이 표현이 좀 약간 약해 보여서 그런 건데 B는 A가 참여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말은 A가 참여되기 위해서는 B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필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할 수가 없다. 산소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곳에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이곳에 산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산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 산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거짓이면 A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말은 A가 참이 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고려해서 하나씩 다 보시면 이면 B라는 문장, 이 일대 B라는 문장, 요 문장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A는 B가 참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보시면 A일 때만 오직을 뺐을 경우에요. 오직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는 B가 거짓이면 B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시면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예 문장과 똑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걸로 보시면 이는 B가 참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A일 때만 B라고 하는 거는 B가 참이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일 때만 B와 A는 B가 참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두 문장은 A가 거짓이면 B가 거짓이다 라는 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대 오직 그때만 A일 때 오직 그때만이라는 표현도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서도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이미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한 다각형이 세 변을 가질 때 오직 그때만 그 다각형은 세 꼭지점을 갖는다. 삼각형인가 보네요. 그래서 한 다각형이 세 변을 가지는 것은 그 다각형이 세 꼭지점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봤을 때 어떤 문장이 B가 이렇게 쌍조건문으로 조건이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B는 B를 참이게 만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마찬가지로 B도 A를 참이게 만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면 B고 A가 거짓이면 B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A면 B는 A가 참이라는 것은 B를 참이게 만들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A가 거짓이면 B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A가 참이라고 하는 거는 B를 참이게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걸로 우리도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약간 공식처럼 외워두시면은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판단하시오. 이건 하나씩 번역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희도가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해 그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가 참이라는 것은 희도가 성인이 되는 것은 희도가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슬라이드를 고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좀 수업을 할 때도 A 하기 위해 B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요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A면 B다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좀 공식화하기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빼놨는데, 연습 문제에 이게 남아 있었네요, 제가.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도 다시 살리려면 나중에 다른 목적에서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희도가 투표할 수 있다면 그는 성인이다라는 문장으로 적어 두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희도가 투표를 할 수 있다면 그는 성인이다라고 참이라는 것은 희도가 성인이 되는 것은 희도가 투표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A면 B다라는 문장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도가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수 있다면 그는 성인이다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참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희도가 성인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건 B네요. B라고 하는 것은 B가 이제 참이 되는 상황이죠. B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B를 위한 어떤 조건인가를 한번 보시면 not B면 not A가 요것과 동치잖아요. 요것과 이제 같은 뜻이니까 B라고 하는 거, 투표 성인이 아니라면 투표할 수 없다는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투표할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만 해봐도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요거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번, 백이진이 착하고 A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백이진이 착하고 백이진이 똑똑하다면 그는 성공할 수 있다가 참이라는 것은 백이진이 착하고 똑똑한 것은 이거네요. 요거죠. 똑똑한 것은 그가 성공하기 위한, 보면 요거는 그냥 나오죠.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죠. 한 행위가 착하다면, 번역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한 행위가 착하다면 하느님은 그 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B. 이렇게 봤을 때 한 행위가 일어나기를 하느님이 바라기 위한 충분 조건은 한 행위가 착한 것이 당연히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너무 좀 당연한 문제라 가지고 제가 또 뭔가 오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 제가 문제를 잘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꼭 질문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필요 충분 조건까지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네, 그래서 이면의 여러 가지 표현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의 여러 가지 표현. 중요한 거는 이제 뭐뭐 A이면 B다라는 표현과 A일 때 B다라고 하는 요 표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거였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일 때 B라는 것과 A일 때만 B다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직 A일 때만 B, 그리고 오직 A일 때만이 없지만 그냥 B이라고 나오는 거, 요런 것들 꼭 다르다고 한번 말씀드렸고, A면 B다와 A일 때 B다는 이제 같은데, 이 말은 A는 B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 B는 B가 참이 된다는 거는 동치 문장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B가 참이 된다는 거는 A가 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 B가 A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관계. 요 세 가지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직 A 일 때만 B다라고 하는 거는 일 때만과 동일한 건데 이거는 A가 거짓이면 B는 거짓이다라는 표현과 이제 뜻이 같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때 A는 B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B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not A이면 not B를 번역을 대우 규칙 쓰면 B면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A가 참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까지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A일 때 오직 그때만 B라고 하는 거는 쌍조건문이다.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요거 한번 좀 외워두시면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하니까 이렇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면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한 것도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연역도 배웠고 고전적 시멘틱을 통해 가지고 논리 연결사의 뜻 같은 것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같은 뜻인 문장들을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그 자연 연역의 규칙도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의 그 규칙을 제시를 하는데 그 자연 연역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애기되지 않았을 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연역을 이렇게까지 학계에서도 쓰는 게 한 2-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되긴 했지만 보통 좀 약간 넓게 보면은 물론 뭐 중세 시대에도 그런 규칙을 사용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규칙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했다고는 나오는데 현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정도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완전히 체계화된 그런 수준은 거의 1935년도 이후에 게라르트 겐첸이 제시한 하웁자츠라고 하는 메인 티오름이라는 그 논문이거든요. 메인 티오름에 대한 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이후로서나 이제 자연 연역이라는 게 좀 그 애기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야스콥스키라는 그 철학자와 논리학자, 다치 논리학자와 겐첸에 의해서 좀 시작됐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성을 현대에 와서는 이제 좀 현대라고 많은 건 21세기 넘어와서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죠.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고 있고 철학 수업에서는 꼭 필수처럼 쓰고는 있는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을 때 나왔던 옛날 그 논리학 20세기 후반에 좀 인기 있는 논리학 서적들을 보면은 이런 규칙들을 논리적인 규칙으로 좀 많이 쓰고는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연 연역보다는 이런 규칙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규칙은 달리 쓰기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 연역의 규칙 같이 우리 일상 언어나 어떤 수학적인 언어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표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된 규칙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같은 뜻인 문장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어떤 문장들은 그 두 문장이 같은 뜻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못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물론 뭐 연원 동어 반복 이런 것들 선언 동어 반복 이런 거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이번 슬라이드는 오타가 되게 많네요. 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원 교환 규칙, 선언 교환 규칙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일반적인 규칙으로 뭐 외우실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결합 규칙, 연원 결합 규칙이나 선언 결합 규칙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생각을 별로 안 해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밑에 있는 요런 규칙 있잖아요. 이런 규칙들은 실제로 약간 복잡해가지고 뭐 일상 언어적으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논리적인 그 구조를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언급이 꽤 되는 규칙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특히나 리트 같은 시험 혹은 뭐 인적성 시험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약간 외워두시는 편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사용해 가지고 문제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분배 법칙, 드모르간 규칙, 대우 규칙
이면 이거나 바꿈 규칙인데 요거는 그냥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이름 요렇게 붙인 겁니다. 그 두뇌 보안 계획이라는 그 책의 저자이신 김명석 교수님이 요런 이름을 쓰셨는데 저도 뭐 다른 이름 찾기가 어려워서 이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이렇고 저렇다면 이렇거나 저렇다면 요 규칙이 있는데 이 형식을 보시면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리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서 이제 문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두시면은 좋다라고 해서 달리쓰기 규칙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리쓰기 규칙도 자연 연역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임의적으로 실용을 위해서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쓸 수도 있다. 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고 저렇다면이라는 건데 번역해 보시면은 어떤 문장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이고 B면 C다라는 문장과 B면 C다 요 문장 A와 B가 참일 때 C다라는 것과 A가 참일 때 B면 C다라고 하는 거 여기 조건문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요것과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 요런 문장들도 사실 뭐 상당히 좀 잘 쓰입니다. 특히 그 논리학을 좀 진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요런 구조도 상당히 좀 자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는 달리쓰기 규칙을 통해서 자연 연역이 아니라 달리쓰기 규칙을 통해서 요렇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어떻게 요거는 한번 그냥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면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면 이거나 바꿈하시면 요 문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모르간 규칙 한번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not A 이거나 not B이고 C가 되고 선한 결합 규칙으로 요렇게 괄호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또 이면 이거나 바꿈을 하시면 거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런 문장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 뭐 자연연역 배운 거 한번 써보시면 1번에 이고 B면 C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문장이 결론이 요거죠. A이면 B면 C이다 라는 문장인데 조건문이니까 조건문 이면 문장이니까 A를 가정해서 요거 이끌어내는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정으로 한번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을 또 가정해야 될 수가 있겠네요. 3스타에서 스타에서 가정으로 한번 B 이렇게 쓰시면 4스타에 2스타와 3스타로 이고 너 규칙 한번 써보시면 A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1과 4스타에 이면 없애 하시면 바로 C가 나오겠죠? 그러면 공간이 좀 있나요? C를 얻었으니까 6스타로 해서 3스타에서 5스타에서 이면 넣어 하시면 B면 C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A를 가정해서 BC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뭐 바로 나오는 거죠. 7 해서 2스타에서 6스타에서 이면 넣어 하시면 E면 B면 C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연 연역으로도 요거 풀 수 있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렇고 저렇다면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같은 뜻 찾기에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일 연습 문제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렇거나 저렇다면이라는 건데 한번 번역해서 해보시면 만일 A이거나 B면 C다라는 문장과 A면 C이고 B면 C다라고 하는 요 문장 요 두 개가 또 뜻이 같다는 거죠.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헷갈립니다. 여기에는 이거나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and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헷갈리는 그 포인트가 되거든요. 요거는 그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경우에 의한 논증 있잖아요. 경우에 의한 논증에서는 A를 가정해 가지고 C가 나오고 B를 가정해서 C가 나오면 A로부터 이제 C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그 경우에 의한 논증인데 이건 표준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거나에 대한 표준 규칙이라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B로 우선 적겠습니다. 프로 바이 케이스니까 PC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고 여기 가정을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A이거나 B로부터 C가 나왔다. 어떤 다른 문장 C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B로부터 A를 가정해 가지고 C가 나오고 B를 가정해서부터 또 C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런 문장이 이제 이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규칙을 좀 아시면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요것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기 보시면 연습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자연 연역으로 먼저 이거를 해 보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의한 논증으로 이걸 사용하면 의외로 좀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면 C다로부터 우리가 얻을 결론이 B면 C다 이고 B면 C다가 나오는 건데 약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디어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이 쌍조건문이고 양쪽의 뜻이 같음을 보이는 거는 이쪽도 보여야 되고 이쪽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야 될 텐데 하나는 B면 C이고 B면 C다로부터 이거나 B이면 C이다. 이렇게 두 가지 증명이 있겠네요.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 경우에 의한 논증 쓰시면은 금방 푸실 수가 있겠죠. 조건문이니까 요거를 가정을 하시는 거고요. 투스타로 이제 가정해 가지고 요거 한번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거 없애하시면은 이면 C다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이거 없애하시면 B면 C다 얻을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써서 경우에 의한 논증으로 그냥 C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E를 가정해 가지고 C를 얻는 거니까 이면 너 규칙 쓰시면은 바로 이 결론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주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렵고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결론을 부정해서 요런 거를 하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부정을 하는 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정을 하나 더 해 가지고요. 가정으로 만약에 A를 가정을 하면 A를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나 너어 규칙으로 A면 B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1번에 이면 없애 가지고 이걸로부터 C를 얻을 수 있고 요걸로부터 A면 C를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타 해 가지고 가정으로 B를 또 가정하면 또 이거나 너어 규칙 써 가지고 B를 얻고 그걸 여기 적용해서 또 이면 없애하면 또 C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C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B이면 C를 또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A면 C 얻었고 B면 C 얻었으니까 이거 넣어 규칙하면 A면 C이고 B면 C 이렇게 얻었죠. 그렇게 얻은 결과가 두 번째 요 과정에 서로 모순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나오니까 낫의 이 전체 결론 부분 가정했을 때 모순이 나왔으니까 고전적 귀류법 한번 써보시면 여기 이중부정 제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인 요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이 과정은 좀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해설 좀 생각해 보시면 그냥 되겠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소개했던 달리쓰기 규칙만으로 요거는 또 풀 수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걸 다 외워두면 의외로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만일 A이거나 B면 C다로부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A이거나 B는 거짓이거나 C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면 이거나 바꿈이죠. 이거나 바꿈. 저도 저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보시면 B가 거짓이고 B가 거짓이다 이거나 C이니까 요거는 드모르간 규칙을 썼겠네요. 부정문을 안에 넣으면서 연원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리고 A가 거짓이거나 이고 B가 거짓이거나 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원에 대한 분배 규칙을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원으로 나데이 납비가 있는데 분배 규칙 저도 계속 헷갈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볼 때마다 이런데 나데이와 C를 선언으로 연결하고 선언에 대한 분배 규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 분배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니까 만약에 뭐 시험에 제가 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선언에 대한 건지 연언에 대한 건지 그런 거 가지고 오답을 적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근데 틀렸다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 이런 규칙 이름을 외우는 게 우리의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그리고 A면 C이고 B면 C다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면 이거나 바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면 이거나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는데. 그래서 1번에는 이면 이거나 바꿈, 2번에는 드모르간 규칙, 3번에는 분배 법칙, 4번에는 이면 이거나 바꿈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풀린다. 그래서 이 달리쓰기 규칙 이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그 규칙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이 어떠한 동치 문장 간의 관계에 있는지 그거는 좀 아시는 게 좋겠죠. 우리 논리학 수업을 고려를 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트에 이게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요즘엔 이런 문제 안 낼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어떤 분이 갑자기 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논리 게임 쪽에는 보통 수학분들이 많이 내시기 때문에 좀 요런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수학 쪽에도 수리 논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다음 각 문장을 문장 논리의 언어로 번역한 후 뜻이 같은 문장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씩 번역을 해보시면 번역을 먼저 해보죠. 1번부터. 1번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2번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예시가 좀 왜 우울해지려고 하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뿐마니까 괄호 쳐야 되고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더라도가 약간 애매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면은 그 적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있더라도는 and 정도로 보는 게 낫겠네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된다면은 요렇게 될 텐데요. 요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요렇게 되네요. 이렇게 봤을 때 같은 뜻으로 우리 규칙 잘 외웠다면 빨간색은 요렇게 두 개 같은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은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요것도 다른 뜻이죠? 이거 다른 뜻이고. 뭐, not이면 not 아니면 not be. 이게 없죠? 요런 게 없죠? 요것과 같은 뜻은 없네요. 요것과 같은 뜻은 없고, 이 네 개 중에서도 같은 뜻은 없으니까 1번과 6번만 이제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2분 안에 푸셨으면 굉장히 잘 푸신 거고요. 그럼 요렇게 풀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약간 논리 규칙에 대한 얘기 같은 게 아니라 논리학에서 좀 중요한 얘기, 논리학 자체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해가지고 보통 이런 거를 메타 시오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관련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반드시 참이라는 표현도 계속 써왔고 타당하다라는 말도 앞에 좀 규정을 배우긴 했지만 그런 표현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함축하다는 표현도 쓰고 일관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반드시와 어쩌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 제가 좀 뭐 학술적으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요즘 그 시험 같은 데에서도 반드시 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그 논리학 관련 시험 준비하는 논리학 관련 그 서적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학술 서적을 본다면 반드시는 necessarly라고 필요 조건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필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쩌다는 가능성에 대한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ossible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possible 개념으로 어쩌다 이 개념을 좀 보시면 되겠고 필연과 우연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필연과 가능성 뭐 이런 이 두 가지 표현을 좀 많이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보려를 할 때 두 가지 종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필연 문장, 다른 하나는 우연 문장이고 이 표현 방식으로는 반드시 문장과 어쩌다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진리표를 한번 그려봤을 때 거짓인 경우가 하나도 없었던 거, 그게 반드시 참이었죠.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거는 진리표를 한번 그려봤을 때 참인 경우가 없는 거.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참인 경우, 모든 가능한 경우에서 거짓인 경우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참인 문장은 보통 항상 진리라고 해서 항진 문장이라고 많이들 쓰고 있고, 반드시 거짓인 문장은 진리표에서 항상 거짓이다 해서 항위 문장이라고 보통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가능한 경우,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A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진리표를 그릴 수 있을 텐데 A는 참이거나 거짓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그때 이 문장의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거는 참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경우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다 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가능한 경우에 이 문장이 참이니까 이 문장은 항진 문장이 되겠고 반드시 참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약간만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이런 문장은 진리표 그려보시면 무조건 거짓이 되겠죠.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문장은 항위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B가 있고 우리 선언문, 이거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은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가 있겠죠. 모든 경우를 이렇게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거짓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어쩌다 문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쩌다 문장을 참, 거짓, 참말, 어쩌다 참말, 어쩌다 거짓말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놓긴 했는데, 어쩌다 문장 혹은 우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뭐 그 문장을 참이다 거짓이다 나눌 필요가 없이 어쩌다 참말은 다른 한편으로 어쩌다 거짓말이기도 하고요. 어쩌다 거짓말은 다른 한편으로 어쩌다 참이기도 한 그런 문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참은 현실 세계에서는 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실 세계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진리표로 볼 때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 중에 하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여겼을 때 그 하나의 세상에서는 참이지만 좀 다른 경우에서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거짓인 경우가 있는 그런 문장을 어쩌다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현실 세계에서 거짓말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케이스를 만약에 4번 케이스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나의 현실 세계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거짓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쩌다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것도 보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A라고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1번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참이지만 3번과 4번의 세상 그런 경우에는 한글을 창제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순신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를 B로 이렇게 봤을 때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이순신이 아니라 이성계네요. 이성계하고 이순신이 좀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이순신이 그 노량 한산대첩인가요? 한산대첩 그때 한번 끌려가잖아요. 이순신이 이제 선조가 좀 질투가 많이 나셨는지 그 왕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셨는지 이순신을 이제 불러가지고 한번 그 뭐라고 한 적 있잖아요. 그런 일을 이순신이 겪었을 때에 이순신 아마 요즘에는 그 영화 같은 것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이 거북선이라든가 이순신의 일화에 대해서 사실 뭐 다 알아야죠.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직책으로 이순신이 이제 그 군사 장군으로서 전체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으로서 왜군을 물리치신 건데 그 조선 시대의 세 개의 도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수군을 다 모아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장군이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그냥 나무선에 거북선 같은 거 위에 철판 얹어 가지고 하는 그런 선인데 뭐 대단한 거 있나 요렇게 하는데, 그 조선 시대에 그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최소한 동아시아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이 다 모여 있는 최첨단 군대가 조선의 수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나 뭐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약간 과장을 보탠다면 항공모함 세대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장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항공모함 한 대가 있으면은 옆에 보조하는 선도 있으니까 나라 하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 항공모함을 지금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그 직책으로 그 군을 다, 특히 한산대첩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군을 고려를 한다면 조선을 거의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준입니다. 그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런 이순신이 왕이 되지 않았죠. 그런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된 케이스가 이제 그 태조 이성계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선조도 되게 힘들어했을 텐데, 이순신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또 이씨잖아요. 조선시대는 이씨의 국가였죠. 그래서 왕조를 세운 그런 가능 세계가 뭐 요런 것들이 이제 3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세웠다라고 하는 게 거짓인 세계니까 요런 세계겠네요. 요런 세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는 또 참이잖아요. 이렇게 참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 세계를 고려할 수가 있을 때 이게 어쩌다 거짓말이 되고 또 어쩌다 참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문장은 사실 어쩌다 참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거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어디로 보는가에 따라서 참말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쩌다 문장, 우연 문장은, 어떤 문장이 우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약간 좀 재미난 게임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참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문장 있잖아요. A거나 not A. 요런 거는 진리표 그려보시면 항상 참이 되는 거고, 반드시 거짓말은 요런 문장은 우리 고전 논리를 고려를 했을 때 동시에 참이면서 거짓인 그런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 항의 문장과 반드시 참말, 항진 문장, 대표적인 예시가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진 문장은 요런 거 아주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A이거나 not A다, B이거나 not B다, 그리고 A이고 not A다, B이고 not A다, 요런 거는 모두 다 이게 B가 됐던 C가 됐던 거의 뭐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장이 다 이제 항진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보시면 not A이거나 A와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이면 이거나 없애야 하시면 그 규칙을 한번 보시면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문장과 요것도 이제 같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항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모순 문장이죠. 모순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모든 종류의 모순 문장들도 이제 항위 문장, 완전 거짓인 문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P라고 적은 거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지 않는 문장으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이제 남겨둔 걸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P가 참이면서 거짓인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뒤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논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증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는 그런 그 논증이라고 할 때 타당성 뒤에 한번 다시 할 거거든요. 그때 타당한 논증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전제로 보고 니은을 결론으로 한번 보죠. 그때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죠. C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짓인 경우가 없어야 타당하잖아요. 근데 여기 거짓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A이고 A다라는 거를 전제로 쓰는 문장은 타당한가요? 거짓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는 타당성에 대한 규정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 전제가 참인 경우가 여기에 없습니다. 전제가 참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례가 안 된다는 거죠. 타당한 논증에 대한 발례.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부당한 논증이 돼서 타당한 논증에 발례가 되기 때문에 그 논증은 이제 타당해지지 않는 건데, 이런 종류의 전제가 모순으로 있는 이런 논증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타당성의 발례를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제가 이제 모순이다라고 한다면 결론에 뭐가 오든지 간에 그냥 그 논증은 자연스럽게 타당해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론이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전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이 항진 문장이 된다면 전제가 뭐든 간에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또 찾을 수가 없겠죠. 그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둘 다 아주 사소하게 타당한 논증이 되고 타당한 논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특이한 케이스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볼 텐데 이거는 약간 좀 논리 게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A와 B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B가 있고요. 이고 B라고 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참말에 대해서 반드시 참이면 우리가 T0라고 지금 이 38절에서만 쓰는 겁니다. T0라고 쓸 텐데 이거를 T0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에 오는 문장이 참인 경우만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는 문장을 B라고 봤을 때 그 문장이 거짓인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거는 그냥 지우겠다.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경우는 지금 두 가지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의 진리값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0에 해당하는 B 부분은 참밖에 없고요. A에 해당하는 거는 참인 경우가 있고 거짓인 경우가 있고 이런 케이스. 때 A이고 T0를 이고 문장으로서 하는 거는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참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장이 참이로 하는 것을 밝혀 보아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장으로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T이고 T 이 문장과 A는 뜻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진리표를 그려보면은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인 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뜻이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참말 T0라고 했는데 A이거나 T0는 반드시 참말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평가를 해보죠. 다시 진리표 그대로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나 T0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그 부분이 반드시 참말이라는 거는 거짓인 경우가 없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쏙쏙 지워주시고요. 그렇게 지워졌을 때 A거나 B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T0가 B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 무조건 참이었죠. 그렇다면 요게 이제 참이 되니까 요건 TT 참이 되는 겁니다. 참이 되면 한글로 적을게요. 참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참말이니까 이것도 둘 다 참 옳다는 뜻입니다. 3번과 4번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 F의 제로라고 딱 적어 놓는 거. 요거는 그 진리표를 그려보면 이 문장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이 거짓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고 A이거나 B인데
F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거 좀 처음 해 보셔 가지고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을 F0로 한번 해 보죠. F0로. 그 말은 뭐죠? B 부분에 거짓인 케이스만 남겨라라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지우고요. 요것도 지우면 되겠죠? 거짓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체 문장의 진리값은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이게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요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연적 참, 혹은 우연 문장이 되겠죠. 우연적 거짓인데,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이 문장이 뭔지를 알려달라라고 한다면 우연적 참이 될 거고, 이 케이스에서 뭔지를 알려달라라고 한다면 이게 우연적 거짓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거짓 참이고 거짓이고, 요거는 또 참 거짓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고 B인 상황인데 지금 A가 항진 문장, 항상 참인 문장, B가 항상 거짓인 문장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런 케이스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A가 항상 참인 경우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지워버려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항상 거짓인 케이스만 남겨야 되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이고 B인 거, A고 B의 진리값은 요 두 개니까 이고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짓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라고 보면 되고, 경우가 하나밖에 없죠. 경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경우에 이게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 문장 전체의 진리값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한번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T0는 반드시 참말이고 F0는 반드시 거짓말이고 T는 어쩌다 참말이고, 어쩌다 참말이라는 거는 거짓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F도 어쩌다 참말이라는 거는 거짓인 경우가 있다는 거고, P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뭐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 그럴 때 167에 나오는 요 문장의 진리값이 무엇이냐, 어떤 종류의 문장이냐라고 하는 건데, 좀 간단하게 이거나 이면 뭐 이런 표현들의 진리표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아시면 금방 푸실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P가 뭔지는 몰라요. A이거나 B 형식인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데 하나가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둘 다 뭐 그 문장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B 위치에 이 문장은 우선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A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A 위치가 거짓이 된다면 거짓이 되는 거고 A가 된다면 또 이 문장은 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1번은 모름이고요. 6번 한번 보도록 하죠. 6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형식이 A이면 그냥 F로 적겠습니다. F이면 T0이고 그리고 T이다라고 하는데, 이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죠. 근데 T라고 하는 거는 우연적 참이고, 우연적 참은 그 거짓인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참이 되더라도 우선은 우연적 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이 조건문이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를 봐야 되는데, 이 이면 문장은 정건이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죠. 근데 정건이 우연적 거짓이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은 우연적 참으로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데, 뒤에 있는 후건이 반드시 참입니다. 후건이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면 문장이 거짓이 되는 케이스는 이게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 이게 거짓이 되잖아요. 그런데 후건이 참인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거짓인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요거는 반드시 참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인 케이스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이 엔드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옆에 있는 요 문장은 우연적 참이라서 거짓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연원지인 이 부분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거짓인 경우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연적 참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좀 어려우시면 진리표 한번 그려 가지고 생각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7 번 T02면 P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달리쓰기 규칙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T02고 T02면 P가 되겠네요. 요렇게 보시면 정건이 반드시 참이죠. 그렇다면 P가 거짓이 되면 요 문장은 거짓이 되는데 참이 되면 또 그 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요것도 이제 모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번과 7 번이 둘 다 모름이 돼 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니까 뭐 논리 게임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38회 연습 문제는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부당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일관적이다, 정합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타당성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약간 했는데 타당한 그 논증 중에서 전제가 거짓인 경우는 없는지, 그런 것들, 전제가 거짓이지만 타당한 논증도 있고요. 그리고 건전한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의 또 차이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수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